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윤미향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국가보안법 피해자와의 대담으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헌법 위의 악법으로 지금껏 우리의 삶 깊숙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직접 국가보안법으로 고통을 받았던 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으며 한국에서 민주주의와 국가보안법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납북 귀환 어부 인권 침해 사건의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1953년 이후에 조업 중에 납북된 어부가 3,700여 명, 그리고 이 중에 3,300여 명이 귀환을 했습니다. 귀환한 어부들은 당국에 의해서 고문을 받거나 또 여러 가지 고초를 겪으면서 불법 수사를 받고 방공법, 국가보안법, 수산업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후에 귀한 어부들과 가족들은 수십 년간 보안당국의 감시 속에서 힘든 삶을 살아왔습니다. 납북 귀한 어부 피해자가 수천 명에 이르고 가족들까지 포함한다면 수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최근에서야 진실화해위원회가 납북 어부 982명에 대한 직권조사를 결정했고 피해자들이 재심을 통해서 무죄 선고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특별히 그 피해 당사자인 김춘삼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지금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아주 멀리서 와 주셨습니다. 혹시 자기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50년생 69 김춘삼입니다. 납북됐을 때가 15살에 납북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54년이 흘렀네요. 네. 참 반세기가 지났습니다. 그러면 언제 그 배를 타서 이렇게 납북이 되셨을까요? 저는 그때 당시 누구나 다 어려웠기 때문에 생업이 우선 목적이어서 어린 나이에 이제 어업에 종사하게 됐죠. 그때가 몇 살이었을까요? 그때 초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14살부터 15살 정도까지. 14살에서 15살. 그래서 당면가지가 먹고 사는 문제였기 때문에 또 나이에 관계없이 오징어 배 승선을 쉽게 하게 됐죠. 어떻게 되셨나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8월 28일 날인가 이제 울릉도 부근 대하태에 조업을 나갔습니다. 그때는 보통 2박 3일, 3박 4일 해서 오징어 많이 잡으면은 바로 귀환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나가는 날 공교롭게도 짙은 안개가 많이 끼어서 그걸 무시했죠. 왜냐면은 저희는 바다로 나가기 때문에. 근데 바다에서 조업을 생각보다 오징어를 많이 잡아갖고 일찍 귀환을 하게 됐죠. 그래서 8월 30일 자정 무렵에 귀향을 하면서 짙은 안개에 도저히 항해할 수가 없어갖고 선장님께서 그때 당시 유관으로 동해안의 등대 3개를 확인하고 저희가 바다에 표박을 하게 됐죠. 근데 좀 한참 있다가 한 자정 무렵 큰 함정인 줄 몰랐어요. 몰랐는데 그 스피커로 저희들 선장에게 어디 빼입니까? 라고 물어보길래 선장님께서 속초 빼입니다 라고 하니 그쪽에서 표준어로 그럼 속초 가려면 따라오십시오 라고 했죠. 따라가는 순간에 저희가 속초로 간다 그러면은 항해 코스가 서서 북이나 서서 남이 돼야 되는데 북북동으로 가길래 이건 뭔가 잘못됐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그때 선장님께서. 그래서 저희들도 다 듣고 다른 배가 와서 저희들을 예인해서 운전항구에 남아내는 작은 포구에 거의 그 다음날 해가 중천에 뜰 무렵까지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8시간 끌려간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영내에서 잡혀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해에서 잡혀서 이끄는 대로 가서 한 8시간을 가서 도착을 해서 그곳이 속초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셨나요? 그리고 어떻게 되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기가 막혔죠. 왜냐하면 시간상으로도 그렇고 정말 우리가 왜 잡혀왔나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저희도 사실은 깜짝 놀랐어요. 저희만 있는 줄 알았더니만은 그날 당일 남해라는 작은 포구에서 인적사항 조사받고 그리고 금강산 휴게소로 바로 갔습니다. 그날 저녁에. 근데 거기에 가니
아야진 선적의 승은호라는 데가 이미 잡혀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속으로는 참 반갑더라고요. 왜냐하면 남쪽 사람이었으니까.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북한 생활이 시작된 거죠. 그때 혹시 도착했을 때 비슷한 또래의 아이들이 또 있었나요? 저희 배만 해도 저하고 다른 친구 한 사람, 그 다음에 2살 많은 형들, 그 다음에 또 2살, 4살 많은 형들 가서 보니 승은호 선원들이 저희 또래가 몇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그러면 가셨을 때 우리가 끌려갖고 있구나라고 혹시 생각을 하셨어요? 그럼요. 왜냐하면 시간상 맞지가 않았기 때문에. 네. 예. 그때부터 이거 속초로 가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아셨네요. 근데 그러면 도착을 하고 나서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도착하고 나서는 저희에게 특별한 일은 없었어요. 네. 왜냐하면 상륙하면서 그때 당시 북한 해군 장교가 저희에게 하는 말이 그 사람들이 쓰는 용어 동무들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만 알고 있었죠. 물론 저는 어린 나이였으니까. 네. 예. 그러면 거기에서 대략 어느 정도 머물렀다고 생각을 하세요? 글쎄 저희가 그 시간은 짧았었어요. 바로 당일날 인적사항 하는 날은 짧았고 그날 저녁에 저희가 금강산에 갔으니까나 그때부터 8월 31일부터 한 3개월 동안 금강산에서 그들이 숙식 제공하는 거 받으면서 저희에 대한 그런 자세한 인적 개인적인 조사 네. 또 지형 지물 그런 것들을 저희에게 조사를 하기 시작했죠. 특별한 어떤 뭐 폭력이 가해진다거나 고문이 가해진다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단순하게 조사. 그렇게 조사를 받고 그 조사가 진행되는 시간 이외에는 그냥 자유스럽게 먹고 또 지내기도 하고. 근데 그때 당시로서는 저희가 이제 심리적으로 집에 간다는 생각 때문에 자유스럽다라고 느끼지를 못했는데 그렇겠죠,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서 이제 우리가 어느 날부터 그때 최근에 느끼는 거지만은 참 자유스럽게 저희한테 해줬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게 되는 시간이었죠, 요즘. 그 이후에 귀환을 하게 되는 그 과정에 대해서도 혹시 설명을 해줄 수 있나요? 귀환은 근데 저희가 상당히 그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 저희가 72년도부터 저희가 그 관리하는 그 사람들이 말하는 지도원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 지도원이라는 분들이 저희에게 수시로 어느 날부터인가 아마 2월부터였을 겁니다. 동무들은 북조선에 있고 싶어도 다 보내준다라고 하는 얘기를 수시로 했거든요. 왜냐고 물어봤더니 이제 인도주의 차원에서 남북 적십자 회담이 곧 열릴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집에 간다는 확신을 하게 됐죠. 근데 그거 언제쯤은 몰랐죠. 그러면서 저희가 그런 말을 그분들한테 들으면서 굉장히 좀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저뿐만 아니라 서른들도. 왜냐하면은 과거에는 본인이 있고 싶으면 있었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북에 잡혀 있을 때. 근데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도주의 차원에서 다 보내준다는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먼 훗날 시간이 지났을 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거는 정말 서로 간에 정치적 옵션에 의한 행위였다라고 저희들이 많이 느꼈죠. 남북의 정치적인 어떤 행위에 도구로 수단으로 그렇게 활용되었었구나 하는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셨다는 거네요. 왜냐하면은 일단 저희가 1년 동안 자유스럽게 있으면서 그 오전에는 김일성 사당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오후에는 비교적 자유스럽게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당시 정권의 사회주의 정권은 우리가 잘 미개주고 라고 한 것만 해도 선전 효과가 있고 남한 당국에서 대한민국에서는 그래도 인도주의 차원에서 우리를 데려왔다고 하면 바로 윈윈 작전이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근데 그렇게 해서 귀환을 하시게 됐잖아요. 북에서도 계속 우리는 동무들은 돌려보낼 것이다. 여기 있고 싶어도 있을 수 없다라는 그런 말 계속 했고. 근데 돌아오는 그 과정에 있어서 뭔가 이상하거나 그런 건 없었나요? 저희가 입고 온 옷을 다 벗었어요. 북에 도착했을 때. 북에 남해 이제 도착했을 때. 우리 갔을 때 옷을 다 입었죠. 그러면서 이제는 조금 고생스러울 거다라고는 생각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른들께서. 근데 저는 설마 그때 당시 선장 기관장 간부들에 한해서만 그렇게 할 줄 알았지 일반 선원에게 그렇게 할 줄은 전혀 몰랐었어요. 온산에서 출발하면서 분사분계선 넘어오면서 분위기가 좀 삭막하더라고요.
벌써. 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속초항에 저희가 한 3시나 4시경에 도착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금강버스에서 속초시청 3층에 비었어요. 네. 거기다 전부 수용을 해갖고 그날 저녁부터 이제 작업이 시작된 거지요. 합동수사본부의 작업이. 그 한 공간에서? 예. 몇 명 정도가 기한을 같이 했어요? 지쪽으로 해서 161명이 수용됐었죠. 그러니까 돌아올 때는 큰 배로 북녘에서는 타던 배를 그대로 네. 갖고 있던 배들. 그 배를 타고 그대로 와서 시청 3층에 네, 속초 집단적으로 입항하고 네. 그다음에 버스로 속초시청 3층으로 집단 수용이 됐죠. 거기서 얼마 정도 계셨어요? 저희 그때는 몰랐었어요. 그때만 네, 해도 그렇죠. 며칠인지. 근데 네. 이제 재심하고 그런 기록들을 나중에 보니까 14일 동안 2주 동안 예, 불법 감금된 상태에서 조사받게 됐죠. 그 조사가 혹시나 뭔가 폭력이나 그럼요. 근데 그때 당시 이제 저녁부터 5명 또는 7명, 10명씩 이렇게 묶어갖고 소위 말하는 굴비옥듯이 엮어서 시청 바로 앞에 100m가 안 될 겁니다. 거기 이제 동해 여인숙이라고 네. 거기에서 이제 고문하기 시작했죠. 그분들이 내가 예를 들어 맞고 와도 차마 말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분이 그 다음 차례니까. 예를 들어 의원님이 갔다 오시면은 그 다음에 내 차례니까. 네. 서로 그냥 마음으로만 쳐다보고 마음으로만 일을 해줄 뿐이었죠. 공포와 일단 내가 다시 가야 되는구나. 두려움. 총기고문, 물고문, 고춧가루 고문. 그냥 구타 기본. 그리고 사실은 아니 우리가 적어도 스파이를 양성하려면은 전문 교육 받고도 거기에서 톡질한 사람이 스파이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한 1년 동안 먹고 자고 그냥 사회주의 선전 체제하에서 있던 사람들이 어떤 교육을 받았겠어요. 그땐 말 불어라 하는데 불게 있어야죠. 네, 거기서 지는 것밖에 없어요. 예. 와서 뭔가 활동을 한 것도 아니고. 네. 그래 뭐 바른 말을 안 한다고 두드러 패고 또 누구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또 그렇게 얘기하냐고 두드러 패고 그렇게 지냈죠. 그런데 어린 아이였잖아요. 아직도 여전히 어른들이 감당하기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힘겨운 그런 고문이었을 텐데 어린 아이여서 더 그게 힘겨웠을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견디셨어요? 글쎄, 그러니까 오히려 몰랐으니까 견뎌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사회의 어떤 룰을 알고 그런다 그러면 생각을 좀 하겠죠. 근데 모르니까 어린 나이. 사실은 16살이면 세상 물정 모를 때죠. 그래서 그냥 때리면 때는 대로 맞고 전기 고문 하는 대로 맞고 뭐 고춧가루 물 부으면 그냥 붓고 숨 넘어갈 때까지 했다가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기진맥진하면 그냥 놔두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 나이에는. 심한 고문을 통해서 자백받으려고 했던 것이 무엇이었다고 혹시 알고 계셨어요? 그 당시에? 그 자백이라는 것이 지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자백하라라는 이야기였나요? 지령이라는 게 누구나 다 똑같이 받는 교육이거든요. 그러니 뭐 불 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되든 안 되든 일단 때려는 보자라고 하는 식이었다라고 보시는 게 가장 적합한 표현일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수사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재판에 넘겨졌고, 그리고 재판에서 범죄자가 된 거죠. 근데 그것도 재밌는 게, 저는 그때만 해도 이제 불구속으로 나올 줄 알았었어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죄진 게 없으니까. 근데 거기 나중에 보니까 특이사항자라는 제목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예를 들어서 오랫동안 전 다리를 다쳐고 한 2개월 동안 평양 제1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어요. 거기 가신 이후에 납북되신 이후에 그곳에서 저는 그것 때문에 그 어린 나이에 구속이 된 거죠. 그것 때문에 구속이 됐다라고 알고 계셨어요? 몰랐지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분들 얘기 이렇게 들어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다 그런 사람만 젊은 친구들도 구속이 된 거더라고요. 선장 기관장은 기본적으로 구속이 되고. 어떠셨어요?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글쎄, 어렸으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집에 바로 갈 줄만 알았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어른들이 다 그렇게 하는 줄만 알았어요. 당시 어린 나이에.
어른들이 하는 일이 다 옳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또 국가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게 옳은 것이다라고 믿었던 거였고. 그런데 살아보니까 아니었다는 거죠. 살아보니까라고 느낀 건 언제였어요? 언제쯤이었어요? 이제 83년도 사건 나고부터였죠.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71년도에 납북이 되셨다가 72년도 다시 기한이 돼서 그런데 그런 모진 고문 끝에 방공법, 또 국가보안법, 수산업법으로 위반 제로 돼서 실형을 받으셨어요. 그죠?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이렇게 하는 건가 보다. 그렇죠. 당연히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셨던 건가요? 내가 그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셨어요? 오히려 그게 왜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국가가 나를 방공법이라는 게 있는지도 사실은 몰랐고 어린 나이였으니까 국가보안법이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고 수산업법은 우리 영해 안에서 더군다나 난 어린 아이였고 내가 선장도 아니었고 그 안에서 고기잡이 노동을 한 건데 일종의 노동일을 한 건데 같이 잡혀갔다가 그곳에서 어쨌든 사상 교육은 받았어요. 뭐 김일성 사상 교육도 받고 등등. 하지만 그 받은 이후에 내가 남쪽에 가서 뭐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뭘 지령 받았느냐라고 수사가 이루어졌고. 그렇죠. 근데도 지령을 받았다라고 뭔가 그 말을 한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 고문을 다 이겨냈나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저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다 그런 고통을 겪기 때문에 나는 아니다라고 예의는 없어요. 그렇다고 뭐 특별하게 내가 무슨 속된 말로 줄이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다 누구나 받는 고통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누구나 다 그렇게 젊은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국가보안법, 방공법, 수산업법 위반으로 감옥살이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때는 국가가 하는 것이니까 당연한 줄만 그렇게 알았어요. 당연한 건 거의 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선량한 국민들에게 국가가 참 얼마나 폭력적이었는가 우리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더 분노하게 되고 참 슬프네요. 사실은. 슬픈 역사입니다. 사실. 네, 정말 슬프네요.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지도하고 법을 만들어서 보호하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국가를 믿고 있는 국민, 그것도 청소년이 북에 납북되었다 돌아왔을 때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느냐, 거기서 어려운 일은 없었느냐라고 보호하고 돌봐주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임무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원칙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거꾸로 수사를 온갖 고문을 그 어린아이에게 고문을 가하고 그런 일을 저질렀다라는 것, 그리고 감옥살이를 하고 나오고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잖아요. 당연하죠. 네, 1983년에 국가보안법으로 해양경찰에 연행이 됐어요. 그리고 이전보다 더 혹독한 고문을 당했고 2년의 실형을. 그 83년도 사건 같은 경우는 처음에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런 걸 언제적 느꼈는가 하면은 그 74년도 무렵에 승혜호 선원 중에 김영수 씨라고 있었어요. 그분이 군대 가셔서 어쨌든 국가보안법 사건으로 보안돼서 조사를 받게 됐거든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거기 이제 사찰에 대한 이제 그런 것들이 나와요. 저 그때 당시 배를 탔기 때문에 삼척 임원항에 있었어요. 봄이었죠. 그래서 그날에 그 바다 사람들이 쓰는 맞바람이라고 하면은 남풍을 얘기해요. 남풍. 근데 그날 바람이 많이 불어갖고 저가 한 11시 반쯤 돼서 기항을 해서 임원항이라는 그 부근에서 숙소를 정해놓고 집에 쉬고 있는데 한 12시 반쯤 돼서 밖에서 찝차 소리도 나고 뭐 후다닥 소리가 나길래 그냥 그런 줄만 알았었어요. 근데 문을 확 열더니만은 일개 분대병이 9명이 저 머리에다 총구를 갖다 대고 저를 그냥 거기서 강제 압송해갖고 서울 서빙고에 압송됐어요. 저도 깜짝 놀라고 그 집 주인도 깜짝 놀랐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가장 눈여겨볼 점이 뭐냐면은 저의 동선을 배가 들어온 지 12시 반 1시간 만에 저희 있는 곳을 얼마나 빨리 알 수 있냐는 거는 누군가가 24시간 감시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저도
그때 당시는 몰랐는데 훗날 그런 기록들을 더듬어 보다만 얼마나 끔찍스러운 일이라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24시간 감시하고 있었구나. 예. 3일 동안 서빙고에 정말 그 사람들은 죄의식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꽁꽁 묶어갖고 와도 풀어날 때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보내주더라는 거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3일 동안 불법 감금해놓고 조사받고 그때 저만 간 게 아니라 승혜호 선원들은 거의 다 잡혀와서 거기서 다 봤어요. 서빙고가 또 옛날 여인숙처럼 쫙 대고 양쪽에 이렇게 문 열어놓고 고문하고 소리 뻑 지르고 그러면은 겁이 나서 막 이렇게 하고 그렇게 옆에 고문하는 소리가 다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공포죠. 나에게 고문이죠. 그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김용수 씨 사건으로 해서 제가 이제 3일 동안 갔다 와갖고 그때부터 참 조심은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실질적으로 조심을 많이 했죠. 근데 83년도 사건 같은 경우는 저와 같이 탔던 선장께서 그 해경 정보과로부터 오랫동안 매달 그 한 3만 원에서 5만 원 동안 그 활동비를 받고 불합치 생활을 했더라고요. 누가? 그 저와 같이 탔던 선장께서. 그래 그분이 이제 저희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경찰에. 예. 그게 해양 경찰의 정보과이죠. 해양 경찰의 정보과에서 그 선장을 고용해서 한 달에 3만 원 정도를 하고 프락치 활동을 해서 그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를 했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언제 어떻게 돌아올 것이다라는 것도 이미 다 알고 있었고. 그래서 저거 가서 3일 동안 이제 그냥 두드러 패더라고요. 그래 맞았어요. 맞고 근데 저도 이제 딱 오잖아요. 감이 항변해봐야 소용없다. 이거는 뻔하다. 그래 한 3일 동안 두드러 맞고 마음대로 하라고 그랬어요. 마음대로. 근데 그때 당시 뭐 걔네들은 원래 근데 수법이죠. 근데 같은 그 사람이 남해라는 데가 고향이더라고요. 순경에. 그러면서 같은 강원도 사람이지만은 그때 전라도 사람이 저를 조사했어요. 그래갖고 보기 너무 안타깝다. 같은 우리 또 이거는 거라. 그러지 말고 차라리 그냥 거래를 해라. 그래서 사실은 그 사람들이 저를 간첩으로 잡으려고 작정을 했더라고요. 열 몇 명에 대한 조사를 다 마치고 나서 막상 조사를 해보니 나올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결국 잡아서 일단 속된 말로 잡아서 족쳐보고 나오면은 크게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도저히 나올 게 없으니까 이제 고무찬양죄로까지 마무리가 된 거죠.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난 불꽃도 없고 지령받은 것도 없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만은 본인들이 들랑달랑 3일째 되던 날에 아침에 패고 알았다고 그러면서 잠깐 하고 저녁에 한 번 더 패더니만 좋다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하자. 그렇게 됐죠. 뭘 고무찬양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웃어도 될지 참 모르겠습니다만은 묻지요. 사람인지라. 그래서 내가 북에 가서 납북되어서 그 어떻게 생활했느냐. 북한 당국이 우리를 잘해준 거는 사회주의 선전을 하기 위해서 잘해준 거지 우리를 위해서 특별하게 잘해준 겁니다. 만약에 내가 좀 거기 있었지 왜 여기 나왔겠냐. 그랬더니 그거는 싹 빼고 이렇게 잘 지내주더라. 라고만 잘해주더라. 거죠. 그게 고무찬양이 된 거네요. 그러니까 만기 출소하신 이후에 이렇게 남한 당국으로부터 감시를 받고 사셨다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 또 공안 사건이 터질 때마다 의심을 받는 전과자로 또 몰려서 불려가서 조사도 받고 또 결국은 간첩이라고 하는 그런 낙인 때문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지금 사건을 거치면서 온 가족이 사실은 본인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고통 속에서 살아셨을 것 같아요. 힘들었죠. 저는 집에서 또 막내다 보니 형님들께서 형님들한테 굉장히 미안하죠. 위에 형님들이 몇 분 계셨나요? 2분요. 그리고 부모님은요? 어머니는 12년 전에 돌아가시고 그래서 그 누님들 큰 누님, 형님 이렇게 있었죠. 그 굉장히 미안하죠. 근데 남자니까 내색을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래서 이 83년도 사건 날 때 제가 검찰에서 나는 억울합니다라고 이렇게 검사에게
얘기를 했더니만은 검사가 이 자식 아직 정신을 못 차렸네 라고 하면서 가족들 다 빨갱이로 만들어 줄까라고 해서 저거 더 할 얘기가 없더라고요. 그랬어요. 협박은 일종의 고문이었을 텐데 그렇죠. 그와 같은 고문으로 또 해서 그럼 이제 희망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사실은 생각해보면 희망이 없다라고 느꼈을 때 사람은 삶을 포기하게 되거나 그렇잖아요. 그 이겨내게 하는 힘은 또 뭐였을까요? 제가 사실 대전교도소 부교도소에서 한 1년 있었어요. 네. 겨울에 이렇게 하늘 쳐다보고 아침이 나면 영하 10도인데 김이 마롱마롱 나고 그랬었어요. 그때 당시 그 전쟁 나면서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이인모 씨라든가 그런 분들을 거기서 만났어요. 이인모 선생님. 네. 그분들이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분들을 보고. 왜냐면은 그분들이 저희에게 오히려 젊었으니까나 빵을 하나 그분 드리면은 그분들 저에게 10개를 줘요. 살아야 된다. 젊은 사람들은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래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그 마음이 그건 사상을 떠나서 그 수감자의 그 마음이 얼마나 좋아요. 그 참 아침에 그 세수한 순간에만 만나거든요. 저거 오히려 좀 미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그래서, 오래도록 살고 계신 분들에게. 예, 그래서 그분들을 보시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정신을 좀 바짝 차렸죠. 그때부터. 오히려 스님보다 더 오래도록 그 감옥에 갇혀 있는 분들. 아무것도 아니죠. 그분들의 배품을 보면서 더 힘을 냈다고요. 참, 그러니까 피해자가 오히려 피해자를 돕는다. 그렇죠. 피해자가 피해자를 통해서 오히려 더 큰 힘을 얻는다 하는 걸 또 느끼게 되네요. 근데 사실은 그 과정에서 당국이 그 납북귀한 어부들을 그냥 감시만 한 게 아니라 가까운 지인 또 이웃을 동원해서 감시하기도 했다라고 제가 봤거든요. 그리고 유도신문 같은 함정을 파서 또 이렇게 빠져들기를 바라는 그런 또 수사 기법을 하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면 가족은 물론 뭐 말할 것도 없거니와 본인도 이웃을 믿을 수 없게 만든 거잖아요. 국가가 이웃이나 지인이나 내가 도대체 누구를 믿어야 되나 하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첫 케이스가 제가 그 74년도쯤 무렵에 저희 친구가 라이섭이 지금은 고인이 됐지만은 라이섭이라는 친구가 속초경찰서 유치장에 수감이 돼 있는 상태에서 어느 날 그 정보과 직원이 와서 김춘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면은 없었던 일로 그날 바로 풀어해 주겠노라고 제안이 왔다고 합니다. 그 친구도 역시 납북귀한 어부 아닌데. 일반적. 그래서 그 친구가 집행유예 받고 나와서 저를 만났어요. 만나서 한다는 소리가 춘삼아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아까도 조심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83년도 나오고부터 그 주인집 아주머니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삼촌 도대체 어떤 사람이 와서 집을 두지고 갔는데 누구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아마 정보기관에서 나와서 두지니까 나 신경 쓰지 마세요. 아니 그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인데 뒤져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돼서 이렇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 반장, 통장, 심지어 예비군 중대장까지 그 보안대에서 이렇게 해갖고 저를 감시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저에게 간접적으로 전하는 말에 누가 이렇게 와서 했으니 참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수시로 해주고 그랬었어요. 그러면 그 친구분도 친구라는 것 때문에 연행이 돼서 고문을 당하면서 그건 없었어요. 불어라. 친구는 그러진 않고 고문은 하지 않고 개인 사고 때문에 풀어주겠노라고 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면 불면 그러니까 거짓 자백을 하면 거짓 자백을 풀어주겠다 그런 회유였다라는 거잖아요. 당사자도 우리 선생님도 이웃이나 지인들에 대해서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믿지 못하고 돌다리도 건너면서 건너가는 그런 심정이었겠지만 동네 분들도 또 지인 분들도 저 사람은 조심해야 돼. 저 사람은 가까이 가면 안 돼.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을 것 같거든요. 배제하거나 또 어렵게 기피하거나 그러진 않았나요? 또 어떻게 보면은 역설적이게도 그분들이 그런 거를 이렇게 하면서도 안타까워하는 면들이 많았어요. 그래요? 왜냐하면은 더군다나 이제 83년도 저 사건 같은 경우 그 내용을 그분들이 알게 되다 보니까는 오히려 저에 대한 그런 동정심이 있어갖고 이런 얘기를 오히려 저에게 많이 해주죠. 안타깝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분들이 더 힘들죠. 왜냐하면은
나 때문에 그분들이 받아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어떤 수행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선생님도 그런 이유를 받아야 될 일이 없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오히려 고맙게도 그런 걸 또 감안을 해서 이해를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요. 아픈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거죠. 참 고마운 그런 이웃들이 계셨네요. 그게 또 어쩌면 위로가 또 됐죠. 선생님이 견딜 수 있는 위로가 되기도 했겠네요. 혹시 지금 그 이웃분들에게 고마운 표시를 하거나 그런 적이 있었던가요? 그럼요. 만나서 늘 고맙다고 얘기를 많이 했죠. 근데 지난해 2023년 5월달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거의 50년이 넘게, 그러니까 무죄를 받기까지 52년이 지난 그런 때야 비로소 무죄 판결을 받으셨는데요. 그 재심 당시에 검찰이 사과를 하기도 했다라고 제가 뉴스를 봤습니다. 그때 심정이 어떠셨어요? 전체적으로 다 했다라고는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공식적으로 사과한다라고 하면은 최하급 검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적어도 당시 지청장이나 그분들이 나와서 재판에 참석해서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게 그게 원칙이죠. 그래서 재심 청구를 하신 건가요, 혹시? 근데 그렇지도 않고 실질적으로 그래서 대검찰청에다가도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여태까지 공식적으로 어떤 누구에게도 대한민국 정부가 과거에 잘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공식적인 사과는 한마디도 없죠, 아직까지도. 그럼 안타깝죠? 지금 사실은 그러니까 그 지난해 11월에 재심 청구를 했잖아요.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과 또 특별히 그 검찰이 불법적인 고문과 수사가 있었음을 인지했음에도 그대로 이걸 바로 잡지 못했고 재판에 넘겼다라고 해서 검찰총장의 사과를 요구하는 그런 재심을 지금 하고 계신가요? 어떤 특별히 그러니까 재심을 하게 된 그런 계기 그리고 그 재심을 통해서 꼭 이루고 싶은 것 그게 좀 있으시면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사실은 이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많은 돈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얼마가 되든 1억이 되든 2억이 되든 3억이 되든 5억이 되든 간에 지금에 와서는 나에게 잠깐의 위로는 될지언정 내 가족과 내 본인이 당한 그런 그 경험에 비춰보면 그거는 사실 잠깐의 위로는 될지언정 영원한 치료는 될 수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에게 있어서요. 길원옥 할머니라고 그분에게 어느 날 일본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돈을 얼마를 바라느냐. 그러니까 법적 배상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도대체 돈을 얼마를 주기를 바라느냐. 길원옥 할머니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일본 땅을 다 준다 한들 내 13살 그때로 돌아가겠습니까? 내 청춘이 돌아오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법적인 배상이라는 거는 그런 돈 얼마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 인생을 그렇게 망치고 망친 것에 대한 정부의 공식 사죄와 법적인 배상금 그게 돈이 얼마이든 그게 법적으로 정해진 그 금액을 우리는 원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일본 기자도 말문을 막히게 했고 그 옆에 있는 분들도 그 말씀을 듣고 정말 가슴이 먹먹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사실은 5억 청구 소송을 냈지만 5억 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5억이라는 것으로 선생님의 인생이 돌아올 수 있습니까? 없죠. 15살 그때로? 절대 돌아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변론을 그런 식으로 준비를 했어요. 왜냐하면 배상금도 많다라고 하면은 1972년 기한 9월 7일로 돌려놓을 수 있으면 돌려주라고 저는 그렇게만 얘기할 거예요. 그렇게 변론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세요? 사실은 위원님도 계시지만은 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저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정말 코미디 같은 일이죠. 국가보안법, 방공법 처벌시킨다는 것 자체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국가의 공식적인 사과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 우리 선생님의 말씀에 100% 이상 동의하는데요. 돈의 액수로 환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높이에는. 사실은 아까 형들이 말씀으로 하지 않으셨다 그러지만 그분들이 겪었을 그 고통, 그 속쓰림, 아픔
아마 심장이 너덜너덜해졌을 것이다 생각이 들고요. 부모님들의 그 애달픔, 그리고 지금 또 이루고 있는 가족들, 그 가족들의 고통, 간첩이라는 낙인을 찍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가족들의 고통이 어떨 것인지, 전 국가가 그것에 대해서 거래할 수 없다. 그러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피해자가 요구하는 대로 마땅히 응하는 게 그게 국가가 지금이라도 그 죄를 갚아나가는 길이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가장 합리적인 보상은 네. 국가의 공식적인 사과하고 네. 법률적으로 정해진 배상. 네, 배상. 많은 것도 필요 없고 정말 이 사람이 고생을 했으니까 이만큼만 줘도 된다라고 하는 가장 합리적인 배상금. 네, 그걸 원하죠, 사실. 5억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글쎄,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돈보다도 제가 국가의 어떤 공식적인 사과가 사실 제일 중요하죠. 사실 5억 별거 아니에요. 저 인생 망가진 거 생각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피해자들은 사실은 이제 돈의 액수를 정하고 그 돈을 요구하는 것, 사실은 돈이 아니라 배상금인데요. 예. 법적인 책임을 말로만의 사죄가 아니라 그렇죠. 어떤 금전적인 배상으로 하는 것인데, 피해자들이 마치 그런 배상금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주변에서 혹은 우리 사회에서 저렇게 뭔가 돈을 바라고 저러냐라고 하는 그런 혹시 시선이 있나요? 느끼나요? 사실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래도 살아있는 사람이었잖아요. 네. 근데 돌아가신 한 예를 들어주면은 한 분의 가정은 그분이 구남매를 두시고 그분이 나오셔서 3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럼 구남매 홀로 키우서 그 어머니의 마음을 누가 알아줍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은 저는 괜찮지만은 그분들을 생각한다면은 이 시각이 또는 법률적인 보상의 금액이 달라져야 된다는 시각이죠. 나는 괜찮지만 그분들의 아픔이 얼마나 크겠어요. 저는 의원님 여자분이시잖아요. 네. 그 어머니잖아요. 네. 9남매를 키워보셨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그건 말로도 글로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예, 정말 없습니다. 그건 배상금 1억, 2억, 5억으로도 절대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시각, 저렇게 돈을 요구하는 시각에 대해서 피해자들은 개의치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그렇죠. 해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기 좀 주저하는 게 있다면 그러지 않으셔도 된다. 그건 당당한 피해자의 권리다. 맞아요. 네, 권리예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권리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의 시각을 제대로 인식하는 방법은 국가가 공식적인 사과라는 거죠. 아, 국가가 이렇게 잘못했으니 이분들에게 이런 배상을 주는구나라는 인식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그 피해에 대해서 마땅히 손해배상해야 되는 것은 해줘야죠. 그 법적인 의무이기도 하고 국가의 의무이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또 본인의 문제 해결을 넘어서서 본인의 인권 침해를 제대로 원상 회복하기 위해서 또 소송도 하고 이렇게 또 인권 활동가로 활동을 하시면서 동시에 지금 또 특별법 제정에 대한 목소리도 내고 계세요. 그 특별법으로 담고 싶어하는 내용하고 또 이렇게까지 활동을 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아까 소대에서도 의원님 말씀하셨지만은 거의 3,000명, 4,000명이 다 되잖아요. 근데 가족을 생각하면 엄청난 숫자거든요. 근데 넘습니다. 저같이 살아있는 사람은 그나마 목소리를 낼 수 있지만은 돌아가신 분들은 사실 목소리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또 파헤쳐서 민사소송을 간다고 하면 시간이 너무 길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살아있는 자들이 또는 사회활동가들이 힘을 합쳐서 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이분들의 고통이라도 작지만은 국가가 떳떳하게 배상해 줄 수 있는 그런 법이 만들어지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왜냐하면 저만 배부르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저와 같은 그런 마음 아프고 돌아가신 분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 생각하면 참 가슴 아프고 눈물 나죠. 우리 선생님의 그 활동이 굉장히 지금 존경스러운 그 마음을 갖게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떻든 진실화해위원회가 피해 결정을 하고 나면 또 피해자가 일일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재심 소송을 해서 배상 판결을 받고 또 배상을 받고 이런 과정. 그러니까 결국은 국가가 잘못해놓고 그 책임을 또 고스란히 피해 당사자가 찾아서 해야 되는. 그래서 법을 제정해서
진상규명도 조사도 이것도 국가가 하고 예, 예. 그리고 그에 따라서 결정이 나면 국가가 배상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예, 예. 그걸 특별법으로 담아달라 하는 내용이시네요. 예, 예. 네. 혹시 그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지금 21대 국회는 지나가고 있지만 22대 국회의원 당선자가 되신 분들에게 한 말씀 카메라를 보고 하실 수 있다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71년도 8월 30일에 납북됐다가 72년도 9월 7일 귀환한 납북어부 김춘삼입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국가보안법, 방공법 처벌을 받고 그 가족의 고통과 함께 역사에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이렇게 묻혀 있습니다. 22대 국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잘 헤아려 주셔서 이분들의 아픔을 특별법으로 만들어 주셔서 꼭 작지만은 큰 위안을 주셨으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피해 당사자의 목소리를 받아서 꼭 22대 국회에서는 우리 선생님이 바라시는 특별법이 제정되어서 피해자들이 직접 나서서 자료를 수집하고 또 그 고통스러운 그 경험을 또 증언을 여러 수차례 반복해서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법 안에서 진상조사와 또 자료조사, 네. 국가에까지 그런 조사를 해서 배상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원상회복 조치에 국회 22대 국회의원 당선자 여러분께서 또 국회의원이 되신 여러분께서 적극 나서주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실은 이 대담은 국가보안법 피해자와의 대담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납북귀한 어부와 가족들까지 사실은 평생에 고통을 줄 수 줬던 그런 국가보안법인데 물론 방공법도 있었고 수사노법도 있었고 마지막 그러나 또 국가보안법으로 간첩이라는 그런 네. 낙인까지 찍고 사셨는데요. 이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국가보안법 자체는 매우 추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은 내가 A라는 갑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위원님께서 B라는 분이라면은 B라는 분이 마음에 안 들면은 내가 어떤 권력을 등에 업고 처벌할 수 있는 것이 국가보안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네. 이거는 사실 압법 중에 압법이죠. 왜냐하면은 사람은 누구나 사상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데 어찌 나와 같지 않다라고 그렇게 처벌을 시키는 이유는 없다는 거죠. 헌법에 보장된 룰에 따르면은 네. 더더구나. 제가 그동안 들었던 국가보안법이 왜 나쁘냐라고 하는 설명을 해주신 분들 중에서 가장 쉽고 가장 핵심적인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정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렇게 헌법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시작을 할 때 헌법 위에 존재하는 악법. 국가보안법이다라는 설명을 달고 이 대담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좀 개인 일상으로 좀 돌아가 보고 싶은데요. 물론 재판이라든가 이런 일정 때문에 또 바쁘기도 하고 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그런 활동으로도 바쁘기도 하고 저와 기자회견을 한 것만 해도 또 몇 번 있으시고요. 근데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냉면집을 운영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운영 안 하시나요? 제가 오랫동안 집사람을 만나갖고 97년도 IMF 날 때 냉면집을 시작했어요. 네.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네. 결국은 한번 해보자 집사람을 해서 네. 작지만은 네. 성공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요? 말년에 큰 돈은 아니지만은 제가 남에게 구워 다니지 않고 그냥 편하게 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또 저에게 돈을 벌게 해준 가족, 손님들에게 너무나 고맙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복이 아무리 많아도 네.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내 복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 그분들 그렇게 만나면은 다들 웃으면서 좋은 얘기들 많이 해요. 예. 그러시구나. 예. 지금도 그럼 하고 계세요? 아니 지금은 젊었을 때 목수일을 배워서 시간 나면 목수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십니까? 예, 인생 정리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냉면집을 제가 냉면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냉면집을 하고 계신다면은 계속 그 핑계로 냉면 먹는 핑계로 우리 선생님 만나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러시구나. 네, 안타깝지만 냉면집은 또 다른 집에서 먹는 걸로 제가 하고요.
그 이제 마지막인데요. 사실은 마지막 질문이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혹시 계획, 그리고 아까 국회의원, 22대 국회의원들에게는 또 어떤 마음이나 포부를 밝히기도 하셨습니다만은 앞으로 계획은 혹시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실 시민들, 국민들 또 함께 그 고통스러웠던 그 지난날 옆에서 위로를 해주고 하셨던 지금은 또 돌아가셨을 그런 마을 주변 지인들과 이웃분들 그리고 또 미래 세대를 살아갈 또 청소년들이나 청년들 그분들에게 혹시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마음껏 해주세요. 제가 유럽의 어느 사상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상은 자유롭고 아름답다고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의 사상은 창작의 영역에 있어서 참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도 나이가 있지만 어른들이 너무 잘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사실은 자라나는 세대들은 어른의 그런 본 모습을 보고 내가 무엇을 할지에 대한 것을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저는 요즘 미디어가 발전된 시대에 이렇게 보면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말이 너무 많다는 거죠. 네, 그 말은 누군가가 아 하면은 아로만 끝나면 좋을 텐데 그걸 여러 가지로 만들어서 그냥 이렇게 할 때 보면은 너무나 안타깝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어르신들께서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특히 언행에 있어서 각별히 좀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리고 우리 시대하고 지금의 시대는 다릅니다. 사고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적어도 나이 먹은 세대와 신세대의 사고방식을 잘 곁들여서 서로에게 좋은 그런 시대로 만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할 뿐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젊은 분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힘내세요. 그리고 기죽지 마시고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어깨, 팔, 힘 다 주시고 어깨 쭉 펴시고 다니십시오. 감사합니다. 강연 활동을 다니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렇게 말이 없었어요. 네. 친구들이 저보고 대인기피증에 걸리지 않았냐고 할 정도였어요. 근데 이제 살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세상 아까도 말씀드린 아름답죠. 정말 아름답. 그 아름다운 세상이 한때 반공법 국가보안법 그 위반으로 모진 그 고초를 겪으면서 또 슬프고 아팠다가 지금 또 옆에서 함께 해주시는 분들을 만나서 또 아름다운 세상을 만나게 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사실은 국가보안법 피해자들이라고 하면 머릿속에서 상상되는 것이 여러분들 속에는 어떤 피해가 상상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박정희 정권 때 초등학교를 다녔고 역시 중학교를 박정희 정권 때 계속 하다가 나중에 또 전두환 정권 때 정권을 맞이하기도 하고 이런 역사의 격동기를 살면서 마치 그 국가보안법이라고 하면 또 혹은 북이라고 하면 도깨비 또 혹은 빨간 뿔이 달린 그런 어떤 사람들, 북에는 사람이 아닌 그런 이상한 악마들이 사는구나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배웠고 또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똑같은 사람이 살고 있었구나, 우리 민족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 민족에 대한 사랑, 관심을 차단하고 있는 것, 민족에 대해서 관심 갖지 마라, 또 민족에 대한 것은 배우려고도 하지 마라 하는 것이 국가보안법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첫 번째 피해자 대담 박미자 선생님, 학교 교사였지만 교실에서조차 그런 통일에 대한 교육도 제대로 활발하게 할 수 없게 만들었던 국가보안법, 그리고 탈북민으로 서울시 공무원으로 살고 있던 류우성 선생님, 그분이 또 간첩으로 그렇게 조작되어서 온갖 고초를 겪어야 했던 그 여동생과 함께 고초를 겪었던 그 삶도 돌아보게 되었고요. 세 번째로는 사진작가 이시우 선생님의 삶을 통해서 국가보안법이 그 당사자를 그리고 가족을 또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차단하고 억압하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진 작가라는 그런 풍부한 문화예술 활동을 억압하고 그 활동까지 작동하려고 했던 그런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폐지돼야 된다. 그리고 그 국가보안법이야말로 오히려 평화와 진정한 그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법으로 나아가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또 직접 납북 그 귀한 어부의 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활동하시는 우리 김춘산 선생님도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지금 국가보안법 폐지 혹은 개정을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흔적들을 뒤돌아봅니다. 부족했습니다.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국가보안법이 헌법 위에 악법으로 존재하지 않는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또 특히 법이라는 것은 국가라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행복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단위라는 것 그것을 다시 한번 엄중하게 받아들이셔서 국가로 인해서 국가보안법으로 인해서 국민이 피해를 보는 그런 일이 없도록 국회의원들도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시민단체들도 국민들도 국가보안법 피해자들의 삶을 다시 한번 공감해 주시고 그 삶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함께 목소리 내주시고 주권자로서 행동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